이 사람이 제 서방입니다. 시어머니와 문중 어른들이 둘러앉은 사랑채에서 흰 상복을 입은 청상과부가 천한 머슴의 손을 덥석 잡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제 귀를 의심했고 누군가는 저 여인이 기어이 실성했다며 혀를 찼지요. 그런데 그 말을 내뱉는 여인의 눈은 실성한 사람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너무도 또렷하고 차가웠지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곳으로 행복과 사랑을 가득 담아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감동적인 옛날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경상도 상주 땅이었지요. 한시성을 가진 부유한 양반 가문이 있었습니다. 너른 논밭에 종을 여러 거느린 큰 집이었지요. 소슬대문이 어찌나 높던지요. 길손들도 걸음을 멈추고 올려다보곤 했습니다. 이 집에 윤소정이라는 젊은 며느리가 있었습니다. 나이는 이제 겨우 22이었지요. 본디 글에 있는 훈장의 딸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일찍 세상을 떠나면서 가세가 기울었지요. 그래도 어려서부터 아버지 무릎 곁에서 그를 깨친 터였습니다. 그래서 여느 아녀자와는 눈빛부터가 달랐지요. 소정이 한씨 가문에 시집온 것은 19 되던 해였습니다. 신랑은 한도경이라는 외아들이었지요. 도경은 말수가 적었습니다. 그래도 속이 깊은 사내였지요. 글 공부를 좋아했고 아랫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부인, 나는 벼슬에 욕심이 없소. 도경은 늘 그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그저 부인과 조용히 책이나 읽으며 늙어가면 그뿐이요. 저도 그 말씀이 좋사옵니다. 소정도 그 말이 싫지 않았지요. 두 사람은 부유한 집안의 부부였습니다. 그래도 사치를 멀리하고 검소하게 살았지요. 소정에게는 남다른 재주가 하나 있었습니다. 어려서 글을 익힌 덕에 책을 읽고 셈을 하는데 밝았지요. 도경은 그런 아내를 무척 아꼈습니다. 부인은 어찌 그리 글눈이 밝소. 웬만한 선비보다 낫구려. 아버님께서 어릴 적에 가르쳐 주셨사옵니다. 내 가끔 약방문이 어려워 헤맬 때가 있는데 부인이 풀어주니 든든하오. 도경은 몸이 약해 늘 약을 달고 살았지요. 그럴 때마다 소정은 의서를 펼쳐 약재를 살폈습니다. 어떤 약이 몸에 맞는지 곧잘 짚어냈지요. 무엇이 해로운지도 알았습니다. 이 약재는 성질이 차니 빈속에는 드시면 아니 되옵니다. 허허, 부인이 의원보다 낫소 그려. 도경은 그렇게 웃곤 했습니다. 소정은 그 웃음이 좋았지요. 누가 알았겠습니까? 훗날 그 글눈이 남편의 한을 풀어줄 줄을 말입니다. 그러나 좋은 날은 길지 않았습니다. 혼이 난 지 3년째 되던 해였지요. 도경이 갑작스레 자리에 누웠습니다. 처음에는 더위를 먹은 줄로만 알았지요. 그런데 며칠이 지나도 차도가 없었습니다. 도경은 자꾸만 배를 움켜쥐었지요. 입에서는 단내가 났습니다. 손발은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지요. 여보, 정신 차리세요. 의원이 곧 옵니다. 부인 목이 타오. 물 좀. 여기 있사옵니다. 천천히 드세요. 고맙소. 부인 손이 참으로 곱구려. 소정은 밤새 남편의 곁을 지켰습니다. 찬 수건으로 이마를 닦았지요. 미음을 떠 넣어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도경은 점점 야위어갔지요. 멀쩡하던 사내가 보름 만에 뼈만 남았습니다. 도경이 마지막 숨을 거두던 밤이었지요. 그는 소정의 손을 힘없이 붙잡았습니다. 부인, 미안하오. 내가 못다 한 일이 있는데
무슨 말씀이세요? 그런 말씀 마세요. 방 안에 내 손때 묻은 그 상자를. 도경은 끝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무언가를 더 말하려는 듯 입술을 달싹였지요. 그뿐이었습니다. 그렇게 도경은 26 꽃다운 나이에 눈을 감았지요. 집안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시어머니 최 씨는 외아들의 주검 앞에서 실신했지요. 곡소리가 사흘 밤낮으로 끊이지 않았습니다. 장례가 끝나고 한 달이 지났지요. 그런데 소정의 처지는 하루가 다르게 나빠졌습니다. 까닭인즉 소정에게 자식이 없었기 때문이지요. 혼인 3년이 다 되도록 아이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 채로 남편을 잃었지요. 자식 없는 청상과부의 자리란 바람 앞에 등불이었지요. 쯧쯧, 저 새아가가 복이 없어. 집안 어른들은 소정만 보면 혀를 찼습니다. 아들 하나 못 낳고 서방을 잡아먹었으니 원. 그러게나 말일세. 곧 쫓겨나지 않겠나. 쉬, 들으면 어쩌려고. 종들조차 뒤에서 수군거렸지요. 소정은 그 말들을 다 들으면서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시어머니 최 씨는 본디 정이 많은 사람이 아니었지요. 가문의 체면을 무엇보다 중히 여겼지요. 더없이 차가운 분이었습니다. 외아들이 죽은 뒤로는 그 냉기가 더욱 매서워졌지요. 새아가, 너는 어찌하여 그리도 박복하더냐. 최 씨는 소정을 볼 때마다 그렇게 쏘아붙였습니다. 소인이 부족한 탓이옵니다. 부족한 정도가 아니지. 이 집안의 대가 끊기게 생겼다. 소정은 입술을 깨물었지요. 억울한 마음이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과부의 처지에 무슨 말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저 묵묵히 견디는 수밖에 없었지요. 하루는 소정이 내실에 불려갔습니다. 최 씨가 싸늘한 얼굴로 앉아 있었지요. 새아가, 내 친정이 본디 한미하다 들었다. 예, 그러하옵니다. 이 집에 들어와 호강했으면 됐다. 더는 욕심 부리지 말거라. 소인은 호강을 바란 적 없사옵니다. 그저 무엇이냐. 그저 서방님 곁을 지키고 싶었을 따름이옵니다. 소정의 눈에 눈물이 맺혔지요. 그러나 최 씨는 고개를 돌릴 뿐이었습니다. 가보거라. 보기 싫다. 소정은 조용히 물러났지요. 방을 나서는 등 뒤로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것이 누구의 한숨인지 그때의 소정은 알지 못했지요. 그 무렵 집안에 또 한 사람의 어른이 드나들기 시작했습니다. 죽은 도경의 작은 아버지 한태식이라는 자였지요. 도경의 아버지가 살아 계실 적이었지요. 형 그늘에 눌려 지내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형이 죽고 조카마저 세상을 뜨자 슬슬 본색을 드러냈지요. 한태식은 비단 도포를 펄럭이며 집 안을 휘젓고 다녔습니다. 곳간 열쇠를 빼앗았지요. 종들에게 호령을 했습니다. 이복의 질부, 자네도 알다시피 이 집의 사내라곤 이제 나밖에 없네. 자식도 없는 자네가 이 큰 살림을 어찌 꾸리겠나. 모든 건 내가 알아서 할 테니 자네는 몸이나 추스르게. 말은 부드러웠지요. 그러나 그 속에는 가시가 돋쳐 있었습니다. 소정은 그 눈빛을 똑똑히 보았지요. 탐욕으로 번들거리는 눈이었습니다. 작은 아버님, 곳간 열쇠는 본디 안주인이 맞는 법이온데. 안주인, 허허, 자네가 무슨 안주인인가. 자식도 없는 과부가. 한태식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소정의 말문이 막혔지요. 며칠 후였습니다.
소정은 우연히 한태식과 청지기가 나누는 이야기를 엿듣게 되었지요. 날이 저 과부를 어찌하실 작정입니까요? 어찌하긴 적당한 때를 봐서 재가를 시켜 내보내야지. 역시 생각이 깊으십니다요. 멀쩡한 과부를 집에 두면 뒷말만 무성해지는 법. 하오면 언제쯤 서두를 것 없네. 꽃간부터 내 손에 들어와야지. 그 다음에 천천히 치우면 그만이야. 소정은 담벼락 뒤에서 그 말을 들었습니다. 온몸이 떨렸지요. 자신을 한낱 짐짝처럼 치워버리려는 속셈이 아니겠습니까? 그날 밤 소정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남편을 잃은 슬픔도 채 가시지 않았지요. 그런데 이제는 제 한 몸 둘곳마저 위태로웠습니다. 그때 죽은 친정아버지의 말이 문득 떠올랐지요. 어린 소정에게 그를 가르치며 늘 하시던 말씀이었습니다. 소정아, 명심하거라. 참된 것은 묻어도 썩지 않고 거짓은 덮어도 냄새가 나는 법이다. 어릴 적에는 그 말뜻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글 공부 끝에 듣는 잔소리려니 했지요. 그런데 이 밤 따라 그 말이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죽기 전 남편이 남긴 마지막 말이 떠올랐지요. 방 안에 내 손때 묻은 그 상자를. 소정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남편이 그 말을 끝내 잊지 못하고 눈을 감았던 것이지요. 도대체 그 상자에 무엇이 들었기에 마지막 숨을 거기에 쓴 것일까요? 소정은 호롱불을 들었지요. 살그머니 도경의 옛방으로 향했습니다. 남편의 방은 그가 죽은 뒤로 아무도 손대지 않았지요. 먼지 쌓인 서안 위에 붓과 벼루가 놓여 있었습니다. 벽에는 도경이 손수 쓴 글씨가 걸려 있었지요. 소정은 방 안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그러다 장롱 깊은 곳에서 자그마한 함 하나를 찾아냈지요. 도경이 늘 곁에 두고 아끼던 물건이었습니다. 이것이로구나. 소정은 떨리는 손으로 함을 열었지요. 그 안에는 서책 몇 권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 아래 빛바랜 종이 뭉치도 있었지요. 종이 뭉치를 들추자 단단히 봉해진 봉서 한 통이 나왔습니다. 그 곁에 삼배 조각 하나도 있었지요. 누렇게 바랜 천이었습니다. 소정의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봉서 겉에는 남편의 글씨가 적혀 있었지요. 부인만 보시오. 소정은 침을 꼴깍 삼켰습니다. 도대체 남편이 무슨 말을 남긴 것일까요? 떨리는 손으로 봉서를 뜯으려는 순간이었지요. 바깥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거기 누구냐? 소정은 황급히 봉서와 삼배 조각을 품속에 감추었지요. 그러고는 호롱불을 껐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그녀의 가슴은 미친 듯이 뛰었지요. 인기척의 주인은 다름 아닌 머슴돌이었습니다. 어깨에 지게를 진 채 마당을 가로지르던 참이었지요. 누구냐고 묻지 않느냐. 걔 누구 있소? 도리가 다시 한번 소리쳤습니다. 소정은 어둠 속에서 숨을 죽였지요. 잠시 후 도리의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소정은 그제야 가슴을 쓸어내렸지요. 이 도리라는 머슴이 있었지요. 한씨 집안에서 가장 천대받는 자였습니다. 언제부터 이 집에 있었는지 아는 이가 없었지요. 그저 어릴 적부터 마당을 쓸고 물을 깃던 사내였습니다. 나이는 24쯤 되었지요. 도리는 말수가 없었습니다. 누가 때려도 대들지 않았지요. 그저 묵묵히 일만 했습니다. 종들은 그런 도리를 우습게 보았지요. 걸핏하면 매질을 하고 발길질을 했습니다. 도리 이놈 어디서 게으름을 피우느냐?
쇳내는 게으름 피운 적 없습니다요. 뭐라, 이놈이 말대꾸를 해? 잘못했습니다요. 청지기 박 집사는 특히 도리를 못 살게 굴었지요. 까닭도 없이 트집을 잡았습니다. 걸핏하면 곤장을 들었지요. 그래도 도리는 더 대들지 않았습니다. 천한 것이 분수를 알아야지. 어디서 눈을 똑바로 떠. 박 집사가 발길질을 했습니다. 도리는 묵묵히 맞을 뿐이었지요. 소정은 가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같은 사람인데 어찌 저리 짐승처럼 다루는가 싶었지요. 그러나 과부의 처지에 머슴을 두둔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소정은 본디 아랫사람에게 모질지 않았습니다. 병든 종에게는 손수 약을 챙겨주었지요. 이 약을 다려 먹고 몸조리 잘하게. 아이고 마님, 이 천한 것한테 어찌 이런 것을. 끼니를 걸은 아이에게는 밥을 나눠주곤 했습니다. 종들은 그런 안주인을 마음으로 따랐지요. 비록 입 밖에 내지는 못해도 소정의 처지를 가엾이 여기는 이가 적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소정은 방으로 돌아와 봉서를 펼쳤습니다. 호롱불을 밝히고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들었지요. 남편의 정갈한 글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소정은 한 줄 한 줄 읽어 내려갔지요. 그런데 읽을수록 손이 떨렸습니다.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갔지요. 봉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부인, 이 글을 읽을 때면 나는 이미 세상에 없을 것이요. 나는 병으로 죽는 것이 아니요. 누군가 내게 독을 쓰고 있소. 독이라니, 그게 무슨. 그러고 보니 그 증상이. 소정은 숨이 멎는 듯 했지요. 남편의 마지막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배를 움켜쥐고 입에 단내를 풍기던 그 모습. 의서에서 본 독의 증상과 꼭 같았지요. 떨리는 손으로 다음 줄을 읽었습니다. 지난 몇 달간 내 몸이 까닭 없이 무너졌소. 배가 뒤틀리고 입에 단내가 났소. 이는 예사병이 아니오. 의서에서 본 독의 증상과 똑같소. 누군가 음식에 독을 타고 있는 것이 분명하오. 소정의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남편이 독에 죽었다니요. 그렇다면 누가 그런 끔찍한 짓을 했단 말입니까? 소정은 떨리는 마음으로 다음 줄을 읽었지요. 그런데 거기에는 더욱 놀라운 사연이 적혀 있었습니다. 부인에게 미처 말하지 못한 일이 있소. 내게는 동생이 하나 있소. 동생이라니. 소정은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지요. 도경은 분명 외아들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동생이라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오래전 아버지께서 집안의 여종과의 사이에서 아들을 하나 보셨소. 그러나 어머니께서 그 일을 아시고는 갓난아이를 집에서 내치셨소. 핏덩이를 어딘가로 보내버리신 것이요. 소정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러니까 시아버지에게 서자가 있었다는 말이지요. 그리고 시어머니 최 씨가 그 갓난아이를 내쳤다는 것입니다. 나는 자라면서 우연히 그 일을 알게 되었소. 어디선가 살아있을 내 동생을 늘 마음에 두었소. 수소문 끝에 그 아이가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것을 알아냈소. 소정은 침을 삼켰지요.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내 동생을 알아보는 표식이 있소. 그 아이는 왼쪽 어깨에 붉은 점이 있소. 핏덩이 적의 어머니께서 떼어보낸 베네쩌고리 조각이 그 증표요. 함 속의 삼배가 바로 그 반쪽이요. 나머지 반쪽은 어머니께서 가지고 계실 것이요. 소정은 품속의 삼배의 조각을 꺼내 보았습니다. 누렇게 바랜 천이었지요. 한쪽 귀퉁이가
거칠게 찢겨 있었습니다. 분명 무언가의 반쪽이었지요. 봉서의 마지막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부인, 부디 내 동생을 찾아 거두어 주시오. 그 아이는 죄가 없소. 태어난 것이 죄라면 죄겠지. 핏줄을 외면하지 말아 주시오. 이것이 내 마지막 부탁이요. 소정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어찌 이런 말씀을 한마디도 안 하셨습니까? 죽어가는 순간까지 동생을 걱정한 남편의 마음이 사무쳤지요. 소정은 봉서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여보, 이 무거운 짐을 어찌 혼자 지고 계셨습니까? 진작 말씀하시지 그랬어요. 소정은 한참을 울었지요. 그러나 마냥 울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남편은 독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어딘가에 그 동생이 살아있지요. 이튿날부터 소정은 조용히 사람을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동생, 왼쪽 어깨에 붉은 점이 있는 사내. 그 사람이 누구일지 곰곰이 헤아렸지요. 이 넓은 세상 어디서 그분을 찾는단 말인가. 처음에는 막막했습니다. 그런데 곰곰 생각하니 이상한 점이 있었지요. 서방님은 그 아이가 가까이 있다는 걸 아셨던 게야. 그러니 함 속에 증표까지 남기셨겠지. 남편은 동생이 살아있다는 것을 알아냈다 했습니다. 어쩌면 멀지 않은 곳에 있을지도 몰랐지요. 소정은 집안의 사내들을 하나하나 떠올렸습니다. 종들, 일꾼들, 그리고 머슴도리. 도리를 떠올린 순간 소정의 가슴이 두근거렸지요. 언제부터 있었는지 아무도 모르는 머슴. 천대받으면서도 묵묵히 견디는 사내. 나이도 남편과 비슷했습니다. 소정은 그날부터 도리를 유심히 지켜보았지요. 그러나 어깨를 확인할 길이 없었습니다. 도리는 늘 옷을 단단히 여미고 다녔지요. 도리 자네, 이 집에 온 지 얼마나 되었는가? 하루는 소정이 슬쩍 물었습니다. 쇳내도 모릅니다요. 철들고 보니 여기 있었습죠. 부모는 어디 계신가? 부모가 누군지도 모릅니다요. 버려진 아이였다니까요. 도리는 무심히 답하고 지게를 졌지요. 소정의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무더운 여름날이었지요. 도리가 우물가에서 등목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통을 벗은 채 물을 끼얹고 있었습니다. 소정은 마침 그 곁을 지나가던 참이었지요. 소정의 눈이 도리의 왼쪽 어깨에 멎었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지요. 도리의 왼쪽 어깨에 붉은 점이 선명하게 박혀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에, 저 점이. 소정은 저도 모르게 입을 막았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지요. 그토록 찾던 남편의 동생이 바로 눈앞에 있었던 것입니다. 매를 맞고 천대받으며 이 집 마당을 쓸고 있었지요. 소정은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기둥을 붙잡고 겨우 몸을 가눴지요. 죽은 서방님이 찾던 핏줄이 바로 저 사람이었구나. 어찌 이런 일이 있단 말입니까? 그토록 찾던 동생이 제 집 머슴이 되어 매를 맞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날 밤 소정은 또 한 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어지러웠지요. 남편은 독에 죽었습니다. 남편의 동생은 머슴이 되어 천대받고 있었지요. 그리고 자신은 곧 이 집에서 쫓겨날 처지였습니다. 소정은 생각하고 또 생각했지요. 이 모든 것을 어찌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남편의 원수를 갚아야 했지요. 남편의 동생도 거두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었지요. 문득 소정은 도리가
가끔 어디론가 사라지는 것을 떠올렸습니다. 일이 끝나면 슬그머니 뒷동산으로 향하곤 했지요. 소정은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도리의 뒤를 밟았습니다. 뒷동산에는 도경의 무덤이 있었지요. 그런데 놀랍게도 도리가 그 무덤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잡초를 뽑고 봉분을 매만지고 있었지요. 날이 또 왔습니다요. 도리가 무덤을 향해 나직이 중얼거렸습니다. 나리는 늘 쇠뇌한테 따뜻하셨지요. 다른 사람들은 다 쇠뇌를 짐승 취급했어도 나리만은 사람으로 봐주셨습니다요. 소정은 나무 뒤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지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도리는 제가 도경의 동생인 줄도 모른 채 그저 따뜻하게 대해준 주인을 그리워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날이 쇠뇌는 부모도 없고 이름도 없습니다요. 도리는 잡초를 한 움큼 뽑아냈지요. 그래도 날이 무덤이라도 돌볼 수 있어 다행입니다요. 쇠뇌한테 사람 대접해준 분은 날이뿐이었으니까요. 도리의 투박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소정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지요. 핏줄이란 참으로 모진 것이었습니다. 형은 동생을 찾다 죽었고 동생은 형인 줄도 모르고 그 무덤을 지키고 있었지요. 소정은 그날 밤 결심을 굳혔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일을 바로잡으리라. 남편의 원수를 갚고 그 동생을 지키리라. 비록 자신은 힘없는 과부였지만 가슴 속에는 뜨거운 불길이 타올랐지요. 여보, 보고 계십니까? 소정은 어둠을 향해 나직이 말했지요. 제가 반드시 당신의 한을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도 꼭 거두겠습니다. 그러니 부디 저를 지켜봐 주세요. 무슨 일이 있어도 끝까지 해내겠습니다. 소정은 어둠 속에서 그렇게 다짐했습니다. 그러나 앞길은 험난하기만 했지요. 무엇 하나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처지였으니 말입니다. 며칠이 흐르는 동안 소정의 처지는 더욱 위태로워졌습니다. 한태식의 횡포가 날로 심해졌지요. 질부 들었는가? 안동 땅에 사는 호라비가 후처를 구한다더군. 어느 날 한태식이 소정을 불러 그렇게 말했습니다. 나이는 좀 있다만 살림은 넉넉하다 하네. 자네한테 딱 맞는 자리야. 작은 아버님 소인은 제가 할 마음이 없사옵니다. 마음, 과부 주제에 무슨 마음을 따지는가. 한태식의 눈이 차갑게 빛났지요. 이 집에 더 있어봤자 자네만 손해야. 곱게 떠날 때 떠나는 게 좋을 걸세. 소인은 서방님 3년상도 채 못 치렀사옵니다. 3년상, 죽은 사람이 무슨 상을 따지나. 산 사람이 살아야지. 내 말 잘 듣게. 며칠 안에 사람이 올 걸세. 찜이나 챙겨두게. 소정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시간이 없었지요. 한태식은 자신을 서둘러 내쫓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 전에 무언가 손을 써야 했지요. 소정은 먼저 남편의 죽음을 파헤치기로 했습니다. 독에 죽었다면 어딘가에 흔적이 남았을 터였지요. 소정은 남편이 죽기 전 드나들던 의원을 떠올렸습니다. 그 의원은 마을 어귀의 김의원이었지요. 도경이 알아누웠을 때 여러 차례 다녀간 사람이었습니다. 소정은 조용히 김의원을 찾아갔지요. 의원님, 한 가지 여쭐 것이 있어 왔사옵니다. 무슨 일이시오, 마님? 돌아가신 제 서방님 말이옵니다. 정말로 병으로 가신 것이옵니까? 김의원의 얼굴이 굳었지요. 그는 잠시 머뭇거리다 입을 열었습니다. 실은 나도 이상하다 여겼소.
처음에는 더위병인 줄 알았는데 증상이 영 맞지 않았소. 어찌 맞지 않았다는 말씀이옵니까? 입에 단내가 나고 손발이 차가워지는 것은 더위병이 아니라 김 의원이 목소리를 낮췄지요. 독을 오래 먹은 자에게서 나타나는 증상이요. 하오면 누군가 서방님께 독을 먹였다는 말씀이옵니까? 단정할 수는 없소. 허나 그 증상은 분명 예사롭지 않았소. 무슨 독인지 아시겠사옵니까? 비상 같은 독을 조금씩 오래 쓰면 그런 증상이 나타나오. 한 번에 많이 쓰면 금방 들통나니 조금씩 음식에 타는 게요. 소정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자신의 짐작이 맞았던 것이지요. 의원님, 그 증상을 적어두신 것이 있사옵니까? 있소. 내가 진맥할 때마다 적어둔 기록이 있소. 헌데 그건 왜 그 기록을 제게 주실 수 있겠사옵니까? 제 서방님의 억울함을 풀고 싶사옵니다. 김 의원은 한참을 고민했지요. 그러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소. 내일 정리해서 드리리다. 오늘은 너무 늦었으니 내일 다시 오시오. 소정은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드디어 실마리를 잡은 듯 했지요. 그 기록만 손에 넣으면 남편이 독에 죽었다는 증거가 될 터였습니다. 그러나 세상 일은 뜻대로 되지 않았지요. 이튿날 아침 소정이 다시 김 의원을 찾아갔을 때였습니다. 의원의 집 앞이 소란스러웠지요.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모여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옵니까? 소정이 다급히 물었지요. 아이고, 간밤에 김 의원 댁에 불이 났답니다. 약방이 홀랑 타버렸어요. 소정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김 의원은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요. 그러나 약방에 있던 기록은 모조리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의원님, 기록은? 소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지요. 김 의원은 넋이 나간 얼굴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다 탔소. 한 장도 못 건졌소. 소정은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지요. 너무도 절묘한 때에 불이 났습니다. 우연이라고 보기 어려웠지요. 그때 소정은 멀찍이 서 자신을 지켜보는 눈길을 느꼈습니다. 고개를 돌리니 박 집사가 서 있었지요. 그는 소정과 눈이 마주치자 슬그머니 자리를 떴습니다. 소정은 등골이 서늘해졌지요. 누군가 자신의 움직임을 낱낱이 살피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제 김 의원을 찾아간 것을 알고 밤사이 약방에 불을 지른 것이지요. 집으로 돌아온 소정은 방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지요. 증거를 잡으려던 첫 시도가 보기 좋게 실패한 것입니다. 오히려 적에게 자신의 패를 들킨 셈이었지요. 이대로는 안 된다. 소정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전공법으로는 안 될 일이었지요. 자신은 힘없는 과부였고 적은 집안을 쥐고 흔드는 어른이었습니다. 게다가 박 집사가 손발 노릇을 하고 있었지요. 그날 밤 한태식은 박 집사를 불러 술을 마셨습니다. 소정은 또 한 번 그 이야기를 엿들었지요. 박 집사, 그 과부가 자꾸 들쑤시고 다닌다지. 예, 날이. 어제는 김 의원을 찾아갔습죠. 그래서 제가 손을 좀 썼습니다요. 잘했네. 헌데 그 과부 보통 내 기가 아니야. 글도 읽을 줄 알고 머리도 잘 돌아가. 하오면 어찌할깝쇼. 빨리 치워야지. 더 두면 무슨 일을 벌일지 몰라. 안동 호라비 건을 서둘러. 소정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시간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지요. 곧 안동으로 끌려가게 생긴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
소정의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번뜩 스쳤습니다. 박 집사의 말이 떠올랐지요. 글도 읽을 줄 알고 머리도 잘 돌아가. 적들은 자신을 경계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자신이 가진 무기는 바로 그것이었지요. 머리를 쓰는 것 말입니다. 소정은 밤새 생각에 잠겼습니다. 머릿속으로 수없이 묻고 또 물었지요. 힘으로도 안 되고 고변으로도 안 된다. 과부의 말을 누가 믿어주겠는가? 소정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내가 쫓겨나면 저 사람은 어찌 되는가? 천한 머슴 하나 죽는 거야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을 터. 그 생각에 이르자 소정은 몸서리를 쳤지요. 남편의 핏줄이 소리 없이 사라질 판이었습니다. 저 사람을 지키려면 함부로 손댈 수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야 해. 온 집안이 지켜보는 사람으로. 그때 소정의 머릿속에 무서운 생각이 번뜩였지요. 만약 내가 저 머슴과 정을 통했다고 하면 어찌 될까? 소정은 제 입에서 나온 말에 스스로 놀랐습니다. 그러나 생각을 멈출 수 없었지요. 과부의 정절은 한 집안 일이 아니다. 온 문중이 모여 시비를 가려야 하는 큰일이지. 그리 되면 작은 아버님도 함부로 손을 못 쓴다. 소정의 눈이 빛났습니다. 그 자리에서 모든 걸 쏟아내면 된다. 독살도 저 사람의 정체도 문중 어른들 앞에서라면 그자도 입을 막지 못해. 소정은 숨을 깊이 들이쉬었지요. 무서운 결심이었습니다. 제 정절과 이름을 제물로 바치는 일이었지요. 한 번 입에 올리면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내 이름 따위가 무슨 소용인가. 소정은 나직이 중얼거렸지요. 서방님의 한을 풀고 그 핏줄을 지킬 수 있다면 그깟 정절이 대수랴. 소정은 거울 속 자신에게 말하듯 중얼거렸지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겠지. 미친 여자라 하겠지. 그래도 좋다. 그 손가락질이 저 사람을 살릴 수만 있다면. 소정의 눈이 형형하게 빛났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거울 앞에 섰지요. 흰 상복을 입은 자신의 모습이 비쳤습니다. 창백하지만 단단한 얼굴이었지요. 이튿날 소정은 시어머니 최 씨에게 청을 넣었습니다. 어머님, 긴히 드릴 말씀이 있사옵니다. 문중 어른들을 한자리에 모셔 주시옵소서. 문중 어른들을 무슨 일로? 최 씨가 눈살을 찌푸렸지요. 소인이 직접 말씀드릴 일이옵니다. 부디 자리를 마련해 주시옵소서. 최 씨는 의아해했지만 소정의 단호한 눈빛에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후 사랑채의 문중 어른들이 모이기로 했지요. 소정은 그 며칠 동안 조용히 준비를 했습니다. 봉서와 삼배 조각을 단단히 간수했지요. 그리고 가장 믿을 만한 한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바로 문중의 좌장인 한경윤이었지요. 한경윤은 강직하기로 소문난 어른이었습니다. 한태식과도 사이가 좋지 않았지요. 소정은 그를 찾아가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좌장 어른, 이 물건을 맡아 주시옵소서. 소정은 삼배 조각과 자신이 쓴 진술서를 내밀었지요. 이것이 무엇인가? 훗날 제게 무슨 일이 생기거든 이 물건을 세상에 내어 주시옵소서. 어허, 까닭을 말해야 받지 않겠는가? 지금은 묻지 말아 주시옵소서. 머지않아 모든 것을 아시게 될 것이옵니다. 자네 무슨 일을 꾸미는 겐가? 한씨 가문의 억울함을 푸는 일이옵니다. 그뿐이옵니다. 한경윤은 소정의 비장한 얼굴을 한참 바라보았지요. 그는 묵묵히 그 물건을 받아 간직했습니다. 소정은 마지막 배 하나를 안전한 곳에 숨겨둔 것이지요.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남은 것은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을 쏟아내는 일뿐이었지요. 소정은 떨리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운명의 날이 다가오고 있었지요.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사랑채의 문중 어른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지요. 좌장 한경윤을 비롯해 학렬 높은 어른들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시어머니 최 씨도 윗자리에 앉았지요. 한태식은 못마땅한 얼굴로 한쪽에 앉아 있었습니다. 무슨 일로 이 사람들을 다 불렀는가? 한 어른이 최 씨에게 물었지요. 저도 모르옵니다. 새아가가 기니 드릴 말씀이 있다 하여. 최 씨도 영문을 모르는 눈치였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모두 소정에게 쏠렸지요. 이윽고 소정이 사랑채로 들어섰습니다. 흰 상복을 단정히 차려입은 모습이었지요. 그런데 소정의 곁에는 뜻밖의 인물이 서 있었습니다. 바로 머슴돌이었지요. 아니, 저 머슴은 어찌 데려온 것이냐.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천한 머슴이 양반들의 자리에 들어온 것이지요. 박 집사가 황급히 나섰습니다. 이놈, 내가 감히 어딜 들어와 썩 나가지 못할까. 도리는 영문을 몰라 어쩔 줄 몰랐지요. 소정이 그런 도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러고는 사람들을 향해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지요. 이 사람이 제 서방입니다. 순간 사랑채의 정적이 흘렀습니다. 사람들은 제 귀를 의심했지요. 방금 무어라 했느냐? 최 씨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이 사람이 제 서방이라 하였사옵니다. 소정이 다시 한번 또박또박 말했지요. 사랑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세상에 저 며느리가 실성을 했나. 양반과 과부가 머슴을 서방이라니. 이게 무슨 망측한 소리야. 집안 망신이로다. 당장 끌어내라. 아니, 가만. 무슨 곡절이 있는 게 아닌가. 어른들이 저마다 한마디씩 했지요. 최 씨는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내 이 못된 것. 죽은 내 아들을 욕보일 셈이냐. 어머님, 소인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시옵소서. 닥치거라. 더는 못 듣겠다. 최 씨가 소리쳤지요. 그러나 소정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한태식은 속으로 쾌재를 불렀지요. 이거야말로 소정을 내쫓을 좋은 구실이었습니다. 그는 짐짓 점잖은 척 나섰습니다. 허허, 이거 큰일이로군. 과부가 정절을 잃었으니 이는 가문의 수치라. 마땅히 내쳐야 하지 않겠소. 옳소. 당장 내쳐야지. 몇몇 어른이 맞장구를 쳤지요. 한태식의 입꼬리가 슬며시 올라갔습니다. 일이 제 뜻대로 흘러가는 듯 했지요. 그런데 좌장 한경윤이 손을 들어 좌중을 가라앉혔지요. 잠깐, 일이 중하다면 마땅히 시비를 가려야 할 터. 저 며느리의 말을 들어보는 것이 순서요. 좌장 어른, 들을 것도 없는 일이 왜다. 머슴을 서방이라 하는 미친. 한태식 자네는 가만히 있게. 좌장이 묻는데 어디서 끼어드는가. 한경윤의 목소리에 위엄이 서렸습니다. 송구하외다. 한태식은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지요. 소정이 노린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일이 마침내 공론의 장으로 끌려 나온 것이지요. 새아가 어디 말해 보아라. 어찌하여 머슴을 서방이라 하는 것이냐. 한경윤이 물었습니다. 소정은 깊이 숨을 들이쉬었지요. 이제부터가 진짜였습니다. 어른들께 한 가지 여쭙겠사옵니다. 죽은 제 서방님이 정말로 병으로 가셨다 생각하시옵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 병으로 갔지. 그럼
아니옵니다. 제 서방님은 독에 돌아가셨사옵니다. 또 한 번 좌중이 술렁였지요. 독이라니 무슨 증거로 그런 말을 하느냐. 제 서방님은 돌아가시기 전 배를 움켜쥐고 입에서 단내를 풍기셨사옵니다. 손발은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지요. 이는 비상을 오래 먹은 자에게 나타나는 증상이옵니다. 소정은 차분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어릴 적 의서를 읽어 익힌 지식이었지요. 소인이 의서에서 본 독의 증상과 한치도 다르지 않았사옵니다. 아녀자가 의서를 읽었다고? 소인은 훈장의 딸로 어려서부터 글과 의서를 익혔사옵니다. 서방님께서도 약방문을 소인에게 물으시곤 하셨지요. 그건 그렇다 치고 한 가지만 여쭙겠사옵니다. 멀쩡하던 사내가 어찌 보름 만에 뼈만 남아 죽겠사옵니까? 그것이 예사병이옵니까? 좌중이 조용해졌습니다. 소정의 말에는 묘한 설득력이 있었지요. 사람들은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한태식의 얼굴이 살짝 굳었지요. 일이 예상과 다르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독을 썼다는 말이냐. 한경윤이 다 그쳤습니다. 소정은 잠시 뜸을 들였지요. 아직 그 이름을 댈 때가 아니었습니다. 증거가 더 필요했지요. 그것은 차차 말씀드리겠사옵니다. 먼저 이 머슴의 이야기를 들어주시옵소서. 소정은 화제를 돌렸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다시 도리에게 쏠렸지요. 이 사람은 한낱 머슴이 아니옵니다. 이 사람의 왼쪽 어깨에는 붉은 점이 있사옵니다. 그게 어쨌다는 게냐? 이 점이 무엇을 뜻하는지 이 자리에서 가장 잘 아실 분이 계시옵니다. 소정의 시선이 천천히 시어머니 최 씨에게 향했지요. 최 씨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부들부들 떨던 손이 멈칫했지요. 어머님, 이 붉은 점을 알아보시겠사옵니까? 네, 내가 그걸 어찌 안다는 게냐. 최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소정은 그 반응을 놓치지 않았지요. 시어머니는 분명 무언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소정은 더 몰아붙이지 않았지요.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소정은 한 발 물러섰지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사옵니다. 다만 한 가지만 약조해 주시옵소서.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이 사람을 함부로 해하지 말아 주시옵소서. 소정이 도리를 가리켰습니다. 한경윤이 고개를 끄덕였지요. 좋다. 시비가 가려질 때까지 누구도 이 자를 건드리지 마라. 이는 문중의 명이다. 한태식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천한 머슴 하나가 문중의 보호를 받게 된 것이지요. 소정의 첫 번째 노림수가 적중한 셈이었습니다. 이제 도리를 함부로 죽일 수 없게 되었지요. 그날 밤 소정은 도리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도리는 잔뜩 겁먹은 얼굴이었지요. 아씨, 어찌 쇳내를 서방이라 하셨습니까요? 쇳내는 죽어 마땅한 짓을 한 적이 없는뎁쇼. 자네에게 미안하네. 허나 다 까닭이 있어 그런 것이니 조금만 참아주게. 쇳내는 영문을 모르겠습니다요. 소정은 잠시 도리를 바라보았지요. 죽은 남편과 어딘가 닮은 구석이 있었습니다. 특히 그 선한 눈매가 그랬지요. 자네의 부모가 누군지 정말 모르는가? 모릅니다요. 갓난쟁이 때 절간 앞에 버려졌다 들었습니다요. 거기서 자라다가 이 집에 팔려왔습죠. 절간 앞에. 소정의 가슴이 아렸습니다. 시어머니가 내친 핏덩이가 절간 앞에 버려졌던 것이지요. 그렇게 죽지 않고 살아남아 형의 집 머슴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네는 죄가 없네. 자네는 생각보다 귀한 사람이야. 예, 쇳내가 귀하다굽쇼. 쇳내는 이름도 없는 머슴인뎁쇼. 이름이 없으면 지으면 되지. 자네 이름을 이수라 하면 어떻겠나? 이수. 그게 무슨 뜻입니까요? 착할 이에 빼어날 수. 착하고 빼어난 사람이라는 뜻이네. 도리는, 아니 이수는 그 이름을 가만히 되뇌었지요. 거친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쇳내한테 이름을, 아무도 안 지어준 이름을. 도리가 어리둥절한 얼굴로 물었지요. 소정은 그저 빙긋 웃을 뿐이었습니다. 아직은 모든 것을 말할 때가 아니었지요. 곧 알게 될 걸세. 그때까지 몸조심하게. 누가 무어라 해도 흔들리지 말고. 아씨, 한 가지만 여쭤도 됩니까요? 말해보게. 어찌 쇳내 같은 천한 것한테 이리 잘해 주십니까요? 다들 쇳내를 짐승 취급하는뎁쇼. 소정은 잠시 말이 없었지요. 죽은 남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자네가 짐승이 아니라 사람이기 때문이네. 그뿐일세. 세상이 자네를 천하다 해도 자네 피 속에는 자네도 모르는 귀한 것이 흐르고 있어. 언젠가 그걸 알게 될 게야. 이수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지요. 평생 매질과 욕설만 듣고 살아온 사내였습니다. 누군가 이리 따뜻한 말을 건넨 것은 죽은 도경 이후 처음이었지요. 쇳내 아씨 은혜는 죽어도 안 잊겠습니다요. 도리는 영문을 몰랐지만 고개를 끄덕였지요. 소정은 그런 도리를 보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제 겨우 첫걸음을 뗐을 뿐이었지요.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였습니다. 서방 선언이 있은 뒤 집안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소문은 삽시간에 퍼졌지요. 온 마을이 그 이야기로 들끓었습니다. 한씨 댁 과부가 머슴이랑 정분이 났다더라. 아이고, 양반 체면이 말이 아니구먼. 그 댁 큰 며느리가 본디 얌전했다는데 사람 속은 모르는 게야. 머슴이 어지간히 잘생겼나 보지. 호호. 사람들은 모이기만 하면 그 이야기를 했지요. 소정을 손가락질하는 이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소정은 흔들리지 않았지요. 모든 것이 제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었으니까요. 문중에서는 시비를 가리기 위한 큰 모임을 열기로 했습니다. 며칠 뒤 다시 어른들이 모이기로 한 것이지요. 그때까지 소정은 부지런히 움직였습니다. 가장 먼저 할 일은 시어머니 최 씨의 마음을 살피는 것이었지요. 최 씨는 분명 붉은 점의 비밀을 알고 있었습니다. 서방 선언이 있던 날 그 점을 보고 새파랗게 질렸으니까요. 소정은 밤늦게 최 씨의 방을 찾았습니다. 어머님, 소인이옵니다. 이 밤중에 무슨 일이냐? 보기도 싫으니 썩 물러가라. 한 가지만 여쭙고 가겠사옵니다. 소정은 물러서지 않았지요. 조용히 방으로 들어섰습니다. 최 씨는 등을 돌린 채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님, 그 머슴의 어깨에 있는 붉은 점 정말 모르시옵니까? 모른다 하지 않았느냐? 최 씨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지요. 소정은 그 떨림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소인은 다 알고 있사옵니다. 돌아가신 시아버님께 여종 사이에서 난 아들이 있었다는 것을요. 최 씨가 흠친 몸을 떨었지요. 천천히 고개를 돌린 그녀의 얼굴은 백지장 같았습니다. 그걸 내가 어찌. 서방님께서 남기신 글에 다 적혀 있었사옵니다. 그 핏덩이를 어머님께서 내치셨다는 것도요. 최 씨의 눈동자가 흔들렸지요. 한참을 말이 없던 그녀가 힘없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
내가 내쳤다. 첩의 자식을, 이 집안의 수치를 어찌 거둔단 말이냐. 하오면 그 아이가 살아있다는 것도 아셨사옵니까? 몰랐다. 죽은 줄로만 알았지. 그런데 그 점을 보는 순간 최 씨는 말을 잊지 못했지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그 손이 가늘게 떨렸지요. 그 점은 그 아이가 태어났을 때부터 있던 것이다. 내가 어찌 잊겠느냐. 하오면 어찌 그리 모진 짓을. 내가 좋아서 그랬겠느냐. 가문의 법도가 그러했다. 첩의 자식은 화근이라며 시어른들이 내치라 하셨다. 최 씨의 목소리가 갈라졌지요. 나도 어미다. 핏덩이를 내보내던 그 밤을 내 어찌 하루인들 잊었겠느냐. 그 베네 저고리 반쪽을 떼어 품에 안고 나는 평생을 죄인으로 살았다. 소정은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시어머니도 그 나름의 한을 품고 살아온 것이지요. 미워서가 아니었지요. 가문의 체면 때문에 핏덩이를 내쳐야 했던 어미의 한이었습니다. 어머님, 그 아이가 바로 지금의 머슴돌이옵니다. 죽지 않고 살아남아 이 집 머슴이 되어 매를 맞고 있었사옵니다. 최 씨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렀지요. 평생 차갑기만 하던 그녀의 눈물이었습니다. 그 아이가, 그 핏덩이가 살아서. 어머님, 소인은 서방님의 마지막 부탁을 지키려는 것뿐이옵니다. 그 핏줄을 거두어 달라는 부탁 말이옵니다. 최 씨는 한동안 흐느꼈지요. 그러나 이내 표정을 굳혔습니다. 안 된다. 그 일이 세상에 알려지면 이 가문은 끝장이다. 첩의 자식을 거둔 집안이라 손가락질 받을 게야. 어머님, 듣기 싫다. 나가거라. 그 일은 묻어야 한다. 영영 묻어야 해. 소정은 답답했지요. 시어머니는 진실을 알면서도 가문의 체면 때문에 입을 닫으려 했습니다. 소정은 무거운 마음으로 방을 나섰지요. 그런데 소정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 대화를 엿듣는 귀가 있었다는 것을요. 바로 박 집사였지요. 그는 한태식의 명을 받고 있었지요. 소정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던 참이었습니다. 박 집사는 불이 나게 한태식에게 달려갔지요. 날이 큰일 났습니다요. 그 과부가 무서운 걸 알아냈습니다요. 무어라? 돌아가신 큰날이께 숨겨둔 자식이 있었답니다요. 그게 바로 머슴돌이라굽쇼. 게다가 도경도련님이 독에 죽었다는 것도 알아챘습니다요. 한태식의 얼굴이 험악하게 일그러졌지요. 그가 술잔을 거칠게 내려놓았습니다. 이런 발칙한 것, 그 과부가 보통 내기가 아니라 했더니 어찌할깝쇼, 나리. 한태식은 잠시 생각에 잠겼지요. 그러더니 음흉하게 웃었습니다. 잘됐다. 그 과부가 제 무덤을 판 셈이야. 머슴을 서방이라 했으니 그걸 거꾸로 이용하면 돼. 거꾸로라 굽쇼. 과부가 머슴이랑 정을 통했다고 몰아가는 게야. 정절을 잃은 과부는 내치는 게 법도지. 그리고 머슴은 주인집 과부를 범한 죄로 때려 죽이면 그만이지. 박 집사의 눈이 번뜩였지요. 오, 과연 날이십니다요. 그러면 둘 다 한꺼번에 없앨 수 있겠습니다요. 그뿐인가. 도경이 독에 죽었다는 증거도 없애야지. 그 봉서인가 뭔가 그것부터 손에 넣어라. 한데 날이 만에 하나 일이 틀어지면 어쩝니까요? 틀어질 일이 무어 있나. 증거만 없으면 그만이야. 과부 말 한마디를 누가 믿겠나. 하긴 그렇습죠. 또 하나. 문중 모임에서는 내가 먼저 정절 문제를 들고 나설 게다.
너는 옆에서 거들기만 해. 예, 나리. 분부대로 하겠습니다요. 한태식의 음모가 무르익어 갔지요. 소정이 던진 패가 오히려 자신을 겨누는 칼이 될 판이었습니다. 한편 소정은 다음 모임을 준비하며 봉서를 다시 살폈지요. 그런데 이상한 점이 눈에 띄었습니다. 봉서의 마지막에 한 줄이 더 적혀 있었던 것이지요. 처음에는 미처 보지 못한 글귀였습니다. 만약을 위해 또 하나의 글을 보은사에 맡겨두었소. 소정의 눈이 커졌지요. 남편이 똑같은 글을 한 통 더 써서 보은사라는 절에 맡겨두었다는 것입니다. 집에 있는 봉서가 사라져도 괜찮았지요. 절에 또 하나가 남아있으니까요. 서방님, 참으로 빈틈이 없으셨군요. 이렇게까지 대비해 두시다니. 소정은 감탄했습니다. 남편은 자신의 죽음을 예감했지요. 진실이 묻히지 않도록 이중으로 대비해 둔 것입니다. 소정은 그 두 번째 봉서를 떠올렸지요. 한결 마음이 든든해졌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소정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누군가 그녀의 방에 몰래 들었지요. 바로 박 집사였습니다. 그는 방 안을 샅샅이 뒤졌지요. 분명 여기 어디 있을 텐데. 박 집사는 장롱이며 서안이며 닥치는 대로 뒤졌습니다. 그러다 이불 밑에 숨겨둔 봉서를 찾아냈지요. 옳거니 찾았다. 박 집사는 봉서를 품에 넣고 황급히 방을 빠져나갔습니다. 그 길로 한태식에게 달려갔지요. 날이 그 과부방에서 봉서를 찾아냈습니다요. 어디 보자. 한태식은 봉서를 펼쳐 읽어 내려갔지요. 도경이 독사를 알리는 글이었습니다. 한태식의 얼굴이 일그러졌지요. 그런데 봉서 끝줄에 이르러 그의 눈이 멈칫했습니다. 만약을 위해 또 하나의 글을 보은사에 맡겨두었소. 한태식이 그 구절을 소리내어 읽었지요. 그러고는 험악하게 표정을 굳혔습니다. 이놈 봐라. 똑같은 글을 절에다 하나 더 숨겨놨구나. 하오면 어찌합니까요? 나리. 이 봉서야 태우면 그만이다. 허나 절에 있는 그것이 문제야. 그것까지 없애야 뒤탈이 없지. 한태식의 눈이 음험하게 번뜩였지요. 박 집사, 지금 당장 보은사로 가거라. 무슨 수를 쓰든 그 글을 손에 넣어 태워버려라. 돈으로 안 되면 훔쳐서라도. 예, 나리. 날이 밝는 대로 떠나겠습니다요. 한태식은 봉서를 호롱불에 가져다 댔지요. 종이가 순식간에 타들어갔습니다. 도경의 마지막 글이 한 줌 재로 변했지요. 이제 증거는 없다. 절에 있는 것만 마저 없애면 그 과부는 미친 모함꾼일 뿐이야. 한편 소정이 방으로 돌아왔을 때는 이미 늦었지요. 봉서가 사라진 것을 안 소정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이런, 누가 가져갔구나. 소정은 입술을 깨물었지요. 그러나 이내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다행히 진짜 패는 따로 있다고 믿었으니까요. 보은사의 두 번째 봉서, 그리고 좌장에게 맡긴 3배 조각 말입니다. 소정은 꿈에도 몰랐지요. 적들이 그 두 번째 봉서의 존재까지 알아챘다는 것을 말입니다. 소정은 다음 날 이수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앞날을 대비해 일러둘 말이 있었지요. 이복에 곧 큰 모임이 열릴 게야. 그 자리에서 무슨 말이 오가도 놀라지 말게. 무슨 말씀입니까요, 아씨? 자네에 관한 이야기네. 자네가 누구의 핏줄인지 그날 밝혀질 걸세. 쇳내가 누구의 핏줄이라굽쇼. 쇳내는 버려진 자식인뎁쇼. 이수가 어리둥절해했지요.
소정은 그 거친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버려진 게 아닐세. 자네는 잃어버린 핏줄이야. 그날이 오면 다 알게 될 걸세. 그러니 그때까지 부디 몸성이 있게. 예, 아씨. 무슨 영문인지 모르오나 분부대로 하겠습니다요. 이수는 고개를 숙였지요. 소정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저렸습니다. 머지않아 이 우직한 사내의 운명이 송두리째 바뀔 터였지요. 봉서를 빼앗긴 그날 밤 소정은 어둠 속에서 다짐했습니다. 어디 마음대로 해보아라. 진실은 그리 쉽게 묻히지 않는다. 소정은 나직이 중얼거렸지요. 적들은 봉서 하나를 손에 넣고 안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소정의 진짜 패는 아직 건재했지요. 이튿날 소정은 보은사로 사람을 보내 두 번째 봉서를 모임날에 맞춰 가져오도록 일러두었습니다. 모든 준비가 차곡차곡 갖추어졌지요. 이제 그 자리만 남았구나. 소정은 창밖에 달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싸움은 이제 막바지로 치닫고 있었지요. 운명의 모임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드디어 문중 모임의 날이 밝았습니다. 사랑채에는 전보다 더 많은 어른들이 모였지요. 학렬 높은 노인들부터 젊은 일가 친척까지 모였지요. 한씨 가문 사람들이 죄다 모인 것입니다. 이번 모임의 명분은 소정의 정절 문제였지요. 과부가 머슴을 서방이라 했으니 말이지요. 그 시비를 가린다는 명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소정의 속셈은 달랐지요. 이 자리를 진실의 무대로 삼을 작정이었습니다. 한태식이 먼저 포문을 열었습니다. 그는 점잖은 척 좌중을 둘러보았지요. 여러 어른들, 참으로 통탄할 일이외다. 우리 가문의 과부가 천한 머슴과 정을 통하다니요. 이는 조상님께 죄를 짓는 일이라. 옳소. 가문의 수치요. 몇몇이 동조했지요. 한태식은 더욱 기세를 올렸습니다. 하여 소생은 이리 청하는 바이외다. 저 과부를 당장 내치고 가문을 더럽힌 저 머슴은 엄히 다스려야 마땅하오. 엄히 다스리다니 어찌하자는 말이오. 한경윤이 물었지요. 주인집 과부를 범한 죄는 죽음으로 갚아야지요. 저런 천한 것을 살려두면 본보기가 되지 않소. 한태식의 눈이 음험하게 빛났습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소정을 내치고 이수를 죽일 작정이었지요. 그러나 소정은 침착했습니다. 그녀가 천천히 입을 열었지요. 작은 아버님, 한 가지 여쭙겠사옵니다. 소인이 정령 머슴과 정을 통했다는 증거가 있사옵니까? 증거, 내 입으로 서방이라 하지 않았느냐? 소인은 서방이라 하였을 뿐 정을 통했다 한 적은 없사옵니다. 그 둘은 다른 것이지요. 소정의 말에 좌중이 술렁였습니다. 한태식의 얼굴이 살짝 굳었지요. 말장난 마라. 과부가 사내를 서방이라 했으면 그게 정을 통한 것이지. 하오면 어찌하여 소인이 머슴을 서방이라 했는지 그 까닭을 들어 주시옵소서. 그 까닭을 알고도 소인을 내치시겠다면 기꺼이 내침을 받겠사옵니다. 소정의 당당한 태도에 어른들이 고개를 끄덕였지요. 한경윤이 손을 들었습니다. 좋다. 어디 그 까닭을 말해보아라. 소정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고는 천천히 흰댕기를 풀기 시작했지요. 과부의 정절을 상징하는 그 흰댕기를 말입니다. 새아가 무슨 짓이냐? 최 씨가 놀라 외쳤지요. 그러나 소정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댕기를 풀어 바닥에 내려놓았지요. 소인은 오늘 이 자리에서 제 정절도 제 이름도 다 버리겠사옵니다. 다만 진실 하나만은 세상에 내놓겠사옵니다.
저것이 실성을 했나? 당장 그치지 못할까? 한 노인이 호통을 쳤지요. 그러나 소정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소인 실성하지 않았사옵니다. 외려 지금처럼 또렷한 적이 없었지요. 좌중이 숨을 죽였습니다. 소정의 비장한 모습에 모두가 압도되었지요. 제 서방님 한도경은 병으로 죽은 것이 아니옵니다. 독에 죽었사옵니다. 그리고 그 독을 쓴 자가 바로 이 자리에 있사옵니다. 무어라. 좌중이 발칵 뒤집혔지요. 한태식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이런 미친 것을 봤나? 어디서 헛소리를. 헛소리인지 아닌지는 곧 밝혀질 것이옵니다. 소인이 묻겠사옵니다. 작은 아버님, 서방님이 돌아가시기 직전 약방의 김의원이 진맥을 했사옵니다. 그 기록이 어디로 갔는지 아시옵니까? 네, 내가 그걸 어찌 알아. 그 기록이 있던 약방에 불이 났사옵니다. 서방님이 독에 죽었다는 증거가 잿더미가 되었지요. 참으로 절묘한 때에 난 불이 아니옵니까? 소정의 말에는 칼날이 서려 있었지요. 한태식은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그러나 이내 정신을 차리고 반격에 나섰지요. 증거도 없이 사람을 모함하는구나. 약방에 불난 게 어찌 내 탓이냐. 게다가 도경이 독에 죽었다는 증거가 어디 있느냐. 증거라면. 소정은 잠시 말을 멈췄지요. 사실 그녀에게는 봉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봉서가 사라진 것이지요. 박 집사가 훔쳐간 그 봉서 말입니다. 서방님께서 친히 남기신 글이 있사옵니다. 당신이 독에 죽어간다는 글이지요. 그래, 그럼 그 글을 내놔 보아라. 한태식이 큰 소리를 쳤지요. 그는 이미 봉서가 자기 손에 들어온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큰 소리를 칠 수 있었지요. 소정이 품속을 더듬었습니다. 그러나 봉서는 없었지요. 그녀의 얼굴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어찌 말이 없느냐. 글이 있다며 내나 보라니까. 한태식이 다그쳤지요. 소정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봉서를 잃은 것이 뼈 아팠지요. 그 글은 없을 게다. 애초에 그런 글은 없었으니까. 한태식이 회심의 미소를 지었지요. 그는 박 집사를 시켜 봉서를 불태운 터였습니다. 이제 독살의 증거는 세상에 없었지요. 여러 어른들 보셨소. 저 과부가 증거도 없이 멀쩡한 사람을 모함하고 있소이다. 이는 정절을 잃은 것도 모자라 집안 어른을 음해하려는 수작이요. 옳거니 저런 못된 것을 봤나. 당장 내쳐야 하오. 분위기가 다시 한태식에게 유리하게 돌아갔지요. 소정은 코너에 몰렸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를 잃었으니 모든 것이 헛소리로 들릴 판이었지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박 집사가 끌려온 이수를 가리키며 외쳤지요. 저 머슴 놈이 주인집 과부를 범한 게 분명합니다요. 당장 끌고 가 곤장을 쳐야 합니다요. 옳다. 저 머슴부터 다스려라. 한태식이 명을 내렸지요. 건장한 종들이 이수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이수는 영문도 모른 채 끌려나갔지요. 아씨, 쇳내가 무슨 잘못을. 이수가 발버둥 쳤지요. 소정의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멈추시오. 그 사람을 건드리지 마시오. 그 사람은 죄가 없소. 주인집 과부를 범한 머슴이 죄가 없다고 가당치 않다. 한태식이 코웃음을 쳤지요. 문중의 명이 있었사옵니다. 시비가 가려질 때까지 건드리지 말라 하셨거늘. 소정이 외쳤지만
소용없었지요. 한태식은 이미 좌중을 휘어잡은 뒤였습니다. 이수는 광으로 끌려가 모진 매를 맞기 시작했습니다. 매질 소리가 사랑채까지 들려왔지요. 소정은 그 소리에 몸을 떨었습니다. 이것이 모함을 일삼은 자의 말로다. 저 과부도 당장 광에 가두어라. 한태식의 명의 종들이 소정에게 달려들었지요. 끌려나가는 순간 소정은 좌장 한경윤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녀는 짧게 그러나 또렷하게 말했지요. 좌장 어른, 맡겨드린 것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한경윤의 눈빛이 흔들렸지요. 그는 무언가를 떠올린 듯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정이 맡긴 삼배 조각과 진술서, 그것이 한경윤의 품에 고이 간직되어 있었던 것이지요. 그렇게 소정마저 끌려갔지요. 그녀는 차디찬 광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지요. 광 속에서 소정은 절망했습니다. 봉서를 잃었고 이수는 매를 맞고 있었지요. 자신마저 갇혀버렸습니다. 진실을 밝히기는커녕 모든 것을 잃을 판이었지요. 서방님, 소인이 부족하여 이를 그르쳤사옵니다. 면목이 없사옵니다. 소정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지요. 그 사람을 지키겠다 큰 소리 쳤는데 도리어 사지로 몰아넣었으니 소인이 무슨 낯으로 서방님을 뵙겠사옵니까? 그동안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듯했지요. 차가운 광 바닥에 주저앉은 소정은 하염없이 흐느꼈지요. 멀리서 이수의 신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가 소정의 가슴을 후벼 팠지요. 죽은 남편의 핏줄을 지키겠다 시작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도리어 그를 사지로 몰아넣은 꼴이 되었지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광 속은 칠흑같이 어두웠지요. 소정은 두 다리를 끌어안고 떨었습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았지요. 이대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일까요? 그런데 그 절망의 순간 소정의 머릿속에 한 줄기 빛이 스쳤습니다. 죽은 친정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듯했지요. 참된 것은 묻어도 썩지 않고 거짓은 덮어도 냄새가 나는 법이다. 소정은 번쩍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래, 아직 끝나지 않았지요. 진짜 패는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보은사의 두 번째 봉서, 그리고 좌장에게 맡긴 삼배 조각 말입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소정은 주먹을 꽉 쥐었지요. 보은사의 봉서가 곧 당도할 게야. 좌장 어른께는 삼배 조각이 있다. 그리고 어머님의 마음만 돌릴 수 있다면. 소정은 어둠 속에서 눈을 빛냈습니다. 그래, 거짓은 덮어도 냄새가 나는 법. 저들이 아무리 덮으려 해도 진실은 기어이 새어나올 것이다. 절망의 어둠 속에서 그녀는 다시 한번 일어설 힘을 끌어모았지요. 날이 밝으면 마지막 승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사랑채에는 다시 문중 어른들이 모였습니다. 한태식은 느긋한 얼굴이었지요. 이제 과부를 내치고 머슴을 처단하는 일만 남았다. 여긴 것입니다. 자, 어제 다 끝난 일이요. 저 과부를 정식으로 내치고 머슴 노문 관아에 넘겨 죄를 묻읍시다. 한태식이 그렇게 말하던 참이었지요. 그때 사랑채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광에 갇혔던 소정이었지요. 밤사이 한 늙은 종이 몰래 광문을 열어준 것입니다. 평소 소정에게 약을 얻고 끼니를 빚진 종이었지요. 안주인의 처지를 더는 두고 볼 수 없었던 게지요. 아니, 저 과부가 어찌 풀려났느냐? 한태식이 펄쩍 뛰었습니다. 그러나 소정은
당당히 좌중 한가운데로 걸어 나왔지요. 여러 어른들, 소인의 마지막 말을 들어주시옵소서. 이 말을 듣고도 소인이 모함을 했다 여기시면 기꺼이 죽음을 받겠사옵니다. 소정의 비장한 목소리에 좌중이 조용해졌지요. 한경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해 보아라. 소인은 어제 서방님이 독에 죽었다 하였사옵니다. 그 증거인 글을 잃어버렸지요. 허나 서방님은 빈틈없는 분이셨사옵니다. 똑같은 글을 한 통 더 써서 보은사에 맡겨두셨사옵니다. 무어라? 한태식의 얼굴이 일그러졌지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사랑채 밖에서 한승려가 들어왔지요. 보은사에서 온 스님이었습니다. 소정의 얼굴에 화색이 돌았지요. 드디어 두 번째 봉서가 당도한 것입니다. 스님, 어서 그 글을 어른들께 보여주시옵소서. 그런데 스님의 표정이 어두웠지요. 그의 손은 비어 있었습니다. 송구하오, 마님. 그 글은 이미 없소이다. 예, 그게 무슨 말씀이옵니까? 소정의 목소리가 떨렸지요. 며칠 전 댁에서 보냈다는 자가 찾아와 그 글을 내어달라 하였소. 한시 가문 사람이라기에 별 의심 없이 내어주었지요. 한데 알고 보니 그 자가 글을 가지고 사라졌소이다. 뒤늦게 마님 사람이 찾아와서야 무언가 잘못된 줄 알았소. 소정의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두 번째 봉서마저 빼앗긴 것이지요. 적들은 이미 그 존재를 알고 한 발 앞서 가로채 간 것입니다. 이런, 소정은 그 자리에 휘청였지요. 마지막 패라 믿었던 것이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간 것입니다. 한태식의 입꼬리가 슬며시 올라갔지요. 보시오, 어른들. 글이 어디 있소? 처음부터 그런 글은 없었던 게요. 저 과부가 또 헛것을 지어내고 있질 않소. 옳거니 증거도 없이 떠드는 게 아닌가. 좌중의 분위기가 다시 한태식에게 기울었지요. 소정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봉서 두 통이 모두 사라졌지요. 독사를 증명할 직접 증거가 송두리째 없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소정은 무너지지 않았지요. 아직 남은 것이 있었습니다. 좌장에게 맡긴 삼배 조각, 그리고 시어머니 최 씨의 마음 말입니다. 증거가 없다 하시옵니까? 그렇다면 묻혀있는 진실을 끌어내 보겠사옵니다. 소정은 한경윤을 바라보았지요. 좌장 어른, 소인이 맡긴 그 물건을 내어 주시옵소서. 한경윤이 품에서 빛바랜 삼배 조각을 꺼냈습니다. 소정이 미리 맡긴 것이지요. 그 곁에는 소정이 손수 쓴 진술도 있었습니다. 한경윤이 그 글을 어른들 앞에 펼쳐 보였지요. 미리 맡긴 글이니 뒤늦게 꾸민 것이 아님은 분명했지요. 소정이 삼배 조각을 받아 높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서방님 유품에서 나온 삼배 조각이옵니다. 그리고 이것은 소정의 시선이 시어머니 최 씨에게 향했지요. 어머님께서 가지고 계신 나머지 반쪽과 맞춰보면 한 장이 될 것이옵니다. 좌중의 시선이 일제히 최 씨에게 쏠렸습니다. 최 씨는 사색이 되었지요. 온몸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어머님, 이제는 말씀하실 때가 되었사옵니다. 더는 진실을 덮을 수 없사옵니다. 소정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지요. 최 씨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좌중의 모든 눈이 그녀를 향했지요. 이윽고 최 씨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품속을 더듬었지요. 그러고는 삼배 조각 하나를 꺼냈습니다. 24년을 품어온 천이었지요. 그 핏덩이의 베네저고리 조각이었습니다. 이것은
내가 내친 그 아이의 것이다. 최 씨의 목소리가 끊어질 듯 이어졌지요. 좌중이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소정이 두 조각을 맞대었지요. 찢긴 자리가 한치의 어긋남도 없이 들어맞았습니다. 두 조각은 본디 한 장이었던 것이지요. 여러 어른들 보셨사옵니까? 이 두 조각이 하나로 맞춰졌사옵니다. 이것이 무엇을 뜻하겠사옵니까? 소정이 좌중을 둘러보았지요. 그러고는 이수를 가리켰습니다. 온몸이 멍투성이가 된 이수였지요. 저 사람의 왼쪽 어깨에는 붉은 점이 있사옵니다. 갓난쟁이 적붙어 있던 점이지요. 저 사람은 한낱 머슴이 아니옵니다. 돌아가신 시아버님의 핏줄이자 제 서방님의 친동생이옵니다. 무어라. 사랑채가 발칵 뒤집혔지요. 모두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천대받던 머슴이 한씨 가문의 핏줄이라니요. 이수는 넋이 나간 얼굴이었지요.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씨,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요? 쇳내가 한씨 가문에. 그렇다네. 자네는 버려진 자식이 아니라 잃어버린 핏줄이었네. 자네가 그토록 따르던 도경나리가 바로 자네의 친형이셨어. 이수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쏟아졌지요. 그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형님, 나리가 제 형님이셨다니. 이수는 짐승처럼 울부짖었지요. 평생 형인 줄도 모르고 무덤을 돌봐온 세월이었지요. 그 세월이 한꺼번에 밀려든 것입니다. 보는 이들의 눈시울이 붉어졌지요. 머슴의 정체는 그렇게 밝혀졌습니다. 그러나 정작 가장 무거운 것이 아직 남아 있었지요. 누가 도경에게 독을 썼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코너에 몰렸던 한태식이 도리어 반격에 나섰지요. 그는 헛기침을 하더니 좌중을 둘러보았습니다. 좋소. 저 머슴이 형님의 핏줄이라는 건 인정하리다. 삼배가 맞춰졌으니 부정할 수 없지. 허나 그것과 독살이 무슨 상관이요? 도경이 독에 죽었다는 증거가 어디 있소? 봉서, 그런 건 어디에도 없질 않소. 죽은 사람 증상을 적었다는 종이 쪼가리. 그건 저 과부가 제 손으로 지어낸 것이요. 핏줄 이야기로 어른들 마음을 흔들어 놓고 슬그머니 나를 독살범으로 모는 수자 기회다. 한태식의 말에 좌중이 술렁였지요. 듣고 보니 그럴듯한 구석이 있었습니다. 핏줄은 삼배로 증명되었으나 독살은 어디까지나 소정의 주장일 뿐이었지요. 그 말도 일리가 있군. 핏줄 일과 독살은 따로 봐야 하지 않겠나. 심지어 좌장 한경윤마저 미간을 찌푸렸지요. 그는 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심증만으로 일가를 독살범으로 몰 수는 없었지요. 세아가 솔직히 말하마. 머슴의 일은 내 말이 옳았다. 허나 독살은 증거가 없질 않으냐. 봉서도 사라졌고 의원의 기록도 불탔으니 소정의 가슴이 철렁했지요. 진실을 다 알면서도 증거가 없어 악인을 벌하지 못할 판이었습니다. 한태식의 얼굴에 다시 여유가 번졌지요. 소정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러나 물러설 수 없었지요. 그녀는 마지막으로 한태식을 똑바로 노려보았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묻겠사옵니다. 작은 아버님, 정령 서방님께 독을 쓰지 않으셨사옵니까? 무슨 헛소리냐. 증거도 없이. 한태식이 발악했지요. 그러나 소정은 차분히 시선을 돌렸습니다. 이번에는 한태식 곁에 선 박집사를 향했지요. 박집사, 자네에게 묻겠네.
김의원에게서 비상을 구해간 자가 누구였는가? 그것은 박 집사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지요. 소정은 한 발 더 밀어붙였습니다. 김의원이 아직 살아있네. 그날 누가 비상을 사갔는지 똑똑히 기억하고 있지. 허나 김의원은 양반 어른을 고발했다간 무슨 화를 입을지 두려워하네. 차마 입을 열지 못하고 있지. 그러니 작은아버님은 끝까지 발뺌할 수 있다 여기시는 게야. 자네 하나만 꼬리 자르면 그만이라고 말이지. 박 집사의 얼굴이 더욱 굳었지요. 끝까지 입을 다물면 모든 죄는 자네 혼자 뒤집어 쓰네. 약재를 직접 사간 게 자네이니 말일세. 생각해 보게. 일이 틀어지면 작은 아버님이 자네를 감싸줄 것 같은가. 꼬리를 자르듯 자네부터 내칠 걸세. 독을 구해다 음식에 탄 것은 바로 자네이니 말일세. 소정의 말이 박 집사의 폐부를 찔렀지요. 박 집사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그는 한태식을 흘끔 보았지요. 한태식은 차갑게 그를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박 집사는 자신의 운명을 직감했지요. 바로 그때 박 집사가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증거라면 소인이 알고 있습니다요. 좌중이 술렁였지요. 그동안 한태식의 손발 노릇을 하던 청지기가 입을 연 것입니다. 박 집사 너 무슨 짓이냐? 닥치지 못해. 한태식이 소리쳤지요. 그러나 박 집사는 이미 마음을 굳힌 듯 했습니다. 제 한 목숨 건지는 길은 이것뿐이라 여긴 것이지요. 나리 소인은 더는 혼자 죄를 뒤집었을 수 없습니다요. 소인도 살기를 찾아야 하지 않겠습니까요? 박 집사가 바닥에 엎드렸지요. 소인이 다 말씀드리겠습니다요. 그 독은 소인이 구해왔습니다요. 한태식 나리께서 시키신 일입니다요. 비상을 구해다 도련님 약에 타라 하셨습니다요. 이놈이 미쳤구나. 닥쳐라. 한태식이 길길이 날뛰었습니다. 그러나 박 집사는 멈추지 않았지요. 나리께서 그러셨지요. 도경 도련님만 없으면 이 집 재산이 다 당신 것이 된다고요. 그래서 반년에 걸쳐 조금씩 독을 먹였습니다요. 김의원 약방에 불을 지른 일도 봉서를 훔쳐 태운 것까지 다 소인이 저질렀습니다요. 박 집사의 입에서 진실이 쏟아져 나왔지요. 가장 가까운 측근이 등을 돌린 것입니다. 그 배신이 결정적인 쐐기가 되었지요. 여러 어른들 이래도 증거가 없다 하시겠사옵니까? 소정이 외쳤습니다. 좌중은 분노로 들끓었지요. 한경윤이 자리에서 일어나 한태식을 매섭게 노려보았습니다. 한태식, 내 이놈 재산에 눈이 멀어 조카를 독살했더냐. 그것도 모자라 죄 없는 핏줄까지 죽이려 들어. 아니요. 이건 모함이요. 다 짜고 치는 수작이요. 한태식이 끝까지 발악했지요. 그러나 이미 대세는 기울었습니다. 삼배 두 조각이 맞춰져 핏줄이 드러났습니다. 소정의 증상 기록이 정황을 짚었지요. 무엇보다 독을 직접 구해 탄 측근이 모든 것을 자백했습니다. 봉서를 없앤 손이 도리어 진실을 토해낸 셈이었지요. 그 무엇으로도 진실을 가릴 수 없었습니다. 여봐라. 당장 저 한태식과 박 집사를 묶어 관하로 압송하라. 한경윤이 호령했습니다. 건장한 종들이 달려들어 두 사람을 결박했지요. 한태식은 끝까지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지요. 이거 놓아라. 내가 이 집안의 어른이다. 놓으란 말이다. 그러나 그의 외침은 허공에 흩어질 뿐이었습니다. 재산을 노리고 조카를 죽인 자였지요. 그 말로는 그토록 비참했습니다.
박 집사는 체념한 듯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관하로 끌려갔지요. 사랑채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모든 진실이 백일하에 드러난 것이지요. 최 씨가 비틀거리며 이수에게 다가갔습니다. 멍투성이가 된 이수 앞에 무너지듯 내려앉았지요. 아가, 내가 죄인이다. 내가 너를 내쳤다. 가문의 체면이 무엇라고 핏덩이 너를. 최 씨가 흐느꼈지요. 평생 차갑던 그녀의 얼굴이 눈물로 범벅이 되었습니다. 이 늙은 것을 용서치 마라. 허나 이제라도 너를 한씨 가문의 자식으로 받아들이마. 이수는 한참을 말이 없었지요. 그러다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이라 불러도 되겠습니까요? 그 한마디에 최 씨가 오열했지요. 그녀는 이수의 멍든 손을 부여잡았습니다. 모진 세월을 돌아온 것이지요. 어미와 자식이 마침내 마주한 것입니다. 지켜보던 어른들도 눈물을 훔쳤습니다. 며칠 후 관아에서는 한태식에게 중죄를 내렸지요. 조카를 독살한 죄 없는 일을 해하려 한 죄가 더해졌습니다. 박 집사 또한 죄를 면치 못했지요. 다만 스스로 죄를 고한 점이 참작되었습니다. 한씨 가문은 이수를 정식으로 받아들였지요. 천대받던 머슴이 어엿한 자손이 된 것입니다. 이수는 형의 뒤를 이어 집안을 돌보게 되었지요. 그는 먼저 형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형님, 이 못난 동생이 이제야 형님을 알아봤습니다요. 형님이 끝까지 저를 찾아주신 덕에 제가 사람 노릇을 하게 됐습니다요. 이수는 형의 무덤 앞에 엎드려 통곡했지요. 형인 줄도 모르고 무덤만 지키던 세월이었습니다. 이제야 그 인연의 매듭이 풀린 것이지요. 봄바람이 무덤가의 풀을 부드럽게 쓸어내렸습니다. 그렇다면 소정은 어찌 되었을까요? 모든 진실을 밝혀낸 그녀에게 문중은 깊이 고개를 숙였지요. 자네 덕에 가문의 원한을 풀었네. 참으로 장하고도 장한 일이야. 한경윤이 소정의 손을 잡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어른들은 소정에게 제가 하라 권했지요. 스스로를 던진 그 마음을 높이 산 것입니다. 그러나 소정은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소인은 제가 하지 않겠사옵니다. 이 집의 종부로 남아 서방님의 제사를 받들고 시어머님을 모시겠사옵니다. 그리고 이수 서방님이 가문을 일으키는 것을 곁에서 돕겠사옵니다. 허나 자네는 아직 젊은데 소인은 이미 마음의 가족을 얻었사옵니다. 그로써 조카옵니다. 소정의 말에 최 씨가 다가와 손을 맞잡았지요. 한때 모질게 굴던 시어머니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두 사람 사이에는 깊은 정이 흘렀지요. 새아가, 아니 소정아, 고맙다. 그리고 미안하다. 이 어미가 그동안 너를 너무 모질게 대했구나. 아니옵니다, 어머님. 다 지난 일이옵니다. 두 여인은 손을 맞잡고 한참을 울었지요. 미움과 오해로 얼룩졌던 세월이 눈 녹듯 풀어졌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한씨 가문은 이수를 중심으로 다시 일어섰지요. 그는 형의 목까지 다해 집안을 돌보았습니다. 아랫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았지요. 천대받던 시절을 잊지 않은 까닭이었습니다. 소정은 종부로서 집안의 안살림을 맡았습니다. 글눈 밝은 살림 솜씨에 가세는 날로 번창했지요. 한때 그림자처럼 숨죽이던 과부였습니다. 이제는 온 집안이 우러르는 안주인이 되었지요. 사람들은 두고두고 그날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시어머니 앞에서 머슴을 서방이라 불렀던 과부의 이야기를요. 처음에는 실성한 여인이라 손가락질했지요.
그러나 그 속에는 깊은 뜻이 있었습니다. 죽은 남편의 한을 풀고 잃어버린 핏줄을 지키려는 뜻이었지요. 소정은 가끔 남편의 무덤을 찾았지요. 그러고는 나직이 속삭였습니다. 서방님, 보고 계시옵니까? 동생을 무사히 거두었사옵니다. 당신의 한도 다 풀었지요. 이제 편히 쉬시옵소서. 무덤가에 바람이 불었지요. 마치 도경이 답하는 듯 했습니다. 친정아버지의 가르침이 옳았지요. 참된 것은 묻어도 썩지 않고 거짓은 덮어도 그 냄새가 나는 법이었습니다. 아무리 깊이 묻은 진실도 마찬가지였지요. 언젠가는 반드시 세상 밖으로 드러나는 법입니다. 부디 이 이야기를 보시는 여러분의 삶에도 묻어둔 억울함이 있다면 언젠가 환히 풀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곁에 있는 사람을 겉모습만으로 함부로 재단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더 재미있는 영상들도 함께 해주세요. 그럼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